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네. 이 여성의 권리 옹호, 네. 또는 뭐 여권 여권의 옹호라고 네. 하고 여권의 옹호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네. 우선 울스턴크래프트의 뭐 생애라 그럴까, 시대적인 배경이라 그럴까, 네.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다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 네. 하도록 하죠. 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교수님이 아시는 게 많이 해서 무슨 말씀? 18세기 후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하고는 세기로 따지면 3세기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네. 뭐 300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1759년 태생이니까 네. 거의 뭐 한 270년 정도 차이가 나는 태어난 게 그죠. 네, 진짜 옛날 분이시죠. 1759년에 태어나서 1797년 38세로 네. 돌아가셨는데 이 38년생을 사는데 선생님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니까 네. 이 언뜻 그 나이쯤 산 사람으로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전 에밀리 브론테 생각했는데. 에밀 브론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이제 거의 100년 차이가 나는데 19세기 후반 사람인데 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38세 돌아간 거, 빈센트 반 고흐는 37에 죽죠. 두 사람 좀 비슷한 점이 네.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아요. 정상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네. 마지막 10년, 죽기 마지막 10년에 어떤 그 울스턴크래프트의 경우에는 그 저술 작업, 네. 빈센트 반 고흐의 경우에는 그림 아, 작업이 네. 집중됩니다. 어.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비슷해요. 그렇네요. 근데 뭐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습니다만 울스턴크래프트는 뭐 결혼을 2번 했는지 1번 했는지 좀 명확하지도 네, 않은데 네. 아무튼 사랑을 많이 하죠. 울스턴크래프트는 뭐 경험, 좀 예. 초상화에도 보면은 대단한 좀 미녀예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생겼고. 네네. 잘생겼어요. 네. 빈센트 반 고흐는 뭐 별로 그 여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죽는데 네. 아무튼 뭐 두 사람이 좀 그런 생애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 울스턴크래프트의 생애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면 런던에서 태어나서 네. 주로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 살고 나중에 이제 파리에도 가고 불교로에도 갑니다만 네. 아무튼 정상 교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 당시 여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거의 귀족 계층은 뭐 가정교사 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사실 18세기 영국에서도 별로 용인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 뭐 울스턴크래프트도 뭐 한 1년 남짓 뭐 그냥 글쓰기 하고 뭐 이렇게 책 읽기 뭐 이런 정도. 책을 근데 많이 읽지 않았어요? 책은 많이 읽었는데 네. 나중에 네. 근데 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 학집에서 그렇구나. 통학하면서 네네. 일을 배운 정도고 그런데도 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학교 이렇게 다녀도 그런 글을 못 쓰는데 1년만 다니고도 그게 되니까. 그런데도 뭐 엄청난 양의 책을 썼죠. 네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여성의 권리 옹호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한 300~400페이지에 이르고 네. 뭐 소설, 기행문, 편지 네. 뭐 많이 역사책, 네. 프랑스 역사책도 쓰고 네. 프랑스 역사책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원서로 거의 한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책이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울스턴크래프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사에 네. 관한 책이. 그것도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좀 중요한 책인 것 같던데. 뭐 네.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을 거. 그래도 뭐 서간문도 최근에 번역이 되었고 소설도 뭐 메리와 마리아도 번역이 네. 되었고 최근에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번역이 되었죠. 네. 여성의 권리 옹호도 최근에 번역이 되었고 뭐두 사람 하나는 축약본 번역이 하나는 완역본 번역입니다만 아무튼 두 개의 번역이 있을 정도. 아무튼
유럽에서도 서양에서도 뭐 거의 최근에 와서 1970년, 80년대에 와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 결국 이제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가정교사도 하고 뭐 이래저래 그 궁여지책,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오빠도 네. 그렇고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는 또 그 가부장적인 그 가정에서 말하자면 좀 노예처럼 그렇게 네. 좀 시녀처럼 사신 분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해서 뭐 엄마를 아버지가 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집 문 앞에 보초를 섰을 정도. 그러니까 여성의 삶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럼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네. 뭐 이사도 많이 하고 아버지와 오빠의 어떤 폭행, 폭력에 시달리고. 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이 가부장 사회였고 여성을 멸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27쯤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출판사 그 당시에 좀 진보적인 출판사 조셉 존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저 서평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서평을 쓴 책이 한 4,500권 될 정도로 오, 진짜.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뭐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독학으로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친척 집에 다니면서 책 읽고 뭐 네.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책 읽고 하는 정도로 네. 아직까지 뭐 나중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대형 박물관이라는 게 생겨납니다만 거기 이제 도서관도 생기고 하는데 이 윌스턴 크래프트가 이용할 만큼은 아니었죠.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27, 8에 그러니까 일종의 저널리스트죠. 그러니까 네. 신문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잡지사에서 서평을 주로 쓰고 기사를 주로 쓰고 했지만 아무튼 네. 최초의 여성 저널리스트로 그리고 여성 페미니스트로 여성 저술가로 네. 뭐 이렇게 이제 거듭난 그게 28쯤 되는 일찍.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네. 저술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주로 교육에 대한 딸의 교육에 대한 네. 이런 책도 쓰고 1790년에 이제 인권의 옹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는데 네. 프랑스 혁명이 생기자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그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특히 이제 에드먼드 버크 같은 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의 원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을 엄청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런 책들이나 글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윌스턴 크래프트가 누구보다도 먼저 반론을 제기한 게 이 인권의 옹호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 인권의 옹호란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버크와의 논쟁에서 프랑스 혁명을 옹호한 책으로 항상 그 철학사에서 사상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토마스 페인 네. 인권이라는 책인데 네. 토마스 페인의 인권이라는 책이 1792년에 나오죠. 그보다 2년 먼저 네. 윌슨 크래프트가 네. 공화제를 그러니까 버크라는 사람은 영국의 전통적인 그 왕제, 네. 그 왕조 이걸 군주제를 찬양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화제, 민주주의를 주장한 책이 사실 윌스턴 크래프트 책이 최초입니다. 그렇게 책을 썼다는 게 좀 대단한 당시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요. 발언한 거죠. 대단한 31살이었구나. 31살 됐었구나. 아무튼 1792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쓰는데 네. 이건 2년 뒤에 대충 이제 보면은 한 2년마다 이렇게 중요한 책들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이 윌스턴 크래프트가. 네. 근데 1792년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은 뭐 6개월 만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6주. 6주 만에 네네네. 6주 만에 썼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 네. 6주면 한 달 반인데요. 네. 한 달 반 만에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그 안에 또 당시 많은 책들에 대해 인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그 전에 읽었고, 이미 다 읽었던 읽었고. 거죠. 네. 뭐 아무튼간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한 일이고 지금도 뭐 그만한 책을 6주 만에 쓸 수 있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저는 탈레랑 도저히- 페리고르라는 그 사람의 예, 이제 교육에 관한 예.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네네. 아무튼 그 책을 쓴 그러니까 1790년에 인권의 옹호를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근데 그때 이 말하자면 그 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하게 되죠. 퍼슬리라고 하는 화가인데 요 여권에 옹호 쓸 때요. 그러니까 여권의 옹호를 쓰기 전에 전에. 그래서 중에 인권의 옹호를 써서 굉장히 아. 처음으로 유명해졌어. 네네네. 지고 난 뒤에 그 출판사 아까 말씀드린 그 출판사를 사실 그 당시 그 출판사가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어떤 그 중심지였어요. 네네. 그게 우리가 지금 아는 윌리엄 브레이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페인이라든가 또는 뭐 프라이스 목사라든가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네.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헨리 포슬리라고 하는 그 스위스 출신의 화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부남이었고 근데 좀 뭐 동성애 기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사실상 이 퓨슬리의 어떤 전기나 퓨슬리의 이야기를 보면 울스턴크래프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부인이 없고 혹시 그 목마라는 그 꿈꾸는 악마 목마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막 악마가 뒤에 이렇게 막그 막 퍼들어져 있는 뭐 거의 죽기 직전에 여성을 눌리고 있는 본 그런 것도 같고. 네, 무서운 영화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네. 울스턴크래프트의 딸이 메리 셸리 아닙니까? 네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기본 아이디어가 이 작품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네요. 엄마의 애인, 엄마를 서로 좀 선호가 비슷한가? 엄마를 버린 애인의 네네. 미술 작품에서 메리 셸리가 영감을 네.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네. 이 퓨슬리라고 하는 화가를 사랑합니다. 나이가 거의 뭐 20살, 18살에 19살 차이가 나는 굉장히 연상의 퓨슬리가 남자예요. 당시에 유명한 화가였었는데. 당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유명한 화가일 뿐 아니라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깊은 그 조예를 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사랑을 해요. 근데 퓨슬리는 별로 울스턴크래프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사랑을 하도 유부남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울스턴크래프트가 퓨슬리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셋이 같이 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 딱 거절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게 돼요. 그게 1792년인데 1792년에 마침 그 프랑스에서 딸레랑이라고 하는 네. 딸레랑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네. 그 교육정책 네.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 당시. 네. 그 프랑스 혁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인 딸레랑. 이 딸레랑이라는 사람은 그 유럽 역사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그 뒤에는 외교관으로 저희 딸레랑의 외교라 그래서 네. 이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외교 이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딸레랑이 교육정책 프랑스 혁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교육정책 중에 남자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8세가 넘으면 더 이상 뭐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책을 보고 이제 울스턴크래프트가 격노를 해서 울스턴크래프트는 그전에도 이미 교육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잘 아는 분야. 예. 그래서 격노를 해서 쓴 게 여성의 권리 옹호죠. 그러니까 뭐 여성의 권리 옹호는 뭐 요컨대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 아주 억압된 차별받는 여성이 네.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네. 뭐 훌륭한 여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네, 하는 네. 책인데 아무튼 그런 책을 써가지고 벼랑이 굉장히 유명해져요. 딸레랑 얼마나 유명했는지 또 딸레랑이 몇 달 뒤에 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와가지고 네. 집을 찾아갑니다. 오. 울스턴크래프트 집을. 네네. 울스턴크래프트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네. 뭐 손님이 저쪽 나라에
장관이잖아요. 네. 장관이 왔는데 그래서 네. 결국 뭐 커피 잔에다가 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손님한테 대접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 멋지다.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퓨즐리의 사랑의 어떤 그 실패 때문에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네.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이게 1792년인데 그때 프랑스가 굉장히 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이제 지론도와 자코방, 이 소위 온건파와 이 과격파의 대립이 심했던 시절인데, 네. 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왕이 쫓겨나고 여러 이제 국민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 온건파와 과격파가 대립하고 있을 때였죠. 이게 울스턴크래프트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폭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롭게 이게 계획이 된다 주장을 하면서. 네. 그래서 지론도파. 네. 그래서 이 보수, 온건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온건파가 무너지고 이 과격파가 네. 로비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네, 네. 자코방파가 이제 덩스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임레이라고 하는 길버트 임레이라고 하는 미국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사실 좀 속물적인 사업가예요. 그런데 뭐 사랑을 했고 또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자코방파가 득세를 하니까 이 울스턴크래프트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다가 가짜로 이제 부인이라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주고 네. 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프랑스 대행인데 이 인레이라는 이 사업가가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독립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군인 출신의 사업가인데 이게 속물적이고 또 좀 생긴 것도 저하고는 전혀 반대로 멋지게 생겨가지고 이 여자를 많이 유혹을 하고 이랬어요. 예. 사업도 하고 뭐 그런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사업가라고 하면서 뭐 네. 처세도 당하고 네. 돈도 많이 만지고 여자들도 많이 있는. 근데 이 울스턴크래프트를 보면 조금 이 잘난 남자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울스턴크래프트가 그 예를 들어 이 고드윈이나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별로 뭐 잘 못생겨가지고. 뭐 그런 좀 약간 울스턴크래프트가 좀 외모 지상주의. 네. 그래서 이 인내에 빠지는 거예요. 네네. 퓨즐리도 사실 굉장히 좀 미남자입니다. 사진 남아있는 거 보면. 네네. 키도 크고.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드윈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몸이 왜소한 반면에 머리는 또 엄청 커가지고 좀 호감을 주지 못하는. 네. 윌리엄 브레이크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생태 시인으로 네네.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몰골은 좀 별로였어요. 네. 근데 이 임레이라고 하는 이 별 볼 없는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이 남자가 이런 남자가 울스턴크래프트를 그 육체적으로 농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딸을 낳죠. 딸을 낳습니다만 네. 곧 배신해버립니다. 딸도 보여, 딸하고 울스턴크래프트 보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럼 자살 시도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응? 자살 시도는? 뭐 배신당했다는 돌봐주지 않았니까. 네네. 그리고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해주고. 네. 결국 또 두 번째는 임레이가 또 뭐 영국의 여배우하고 또 살림을 차리고 뭐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네. 그렇게 완전히 임레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한 5년 만에 이제 이 윌리엄 고드윈을 만나는 거죠. 윌리엄 고드윈은 사실 5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한게 싫어했습니다. 울스턴크래프트가. 말도 많고 뭐 지자랑하고 뭐 또 울스턴크래프트 책을 그때 그 인권의 옹호라든가 네. 여성의 권리 옹호라든가 이런 책을 고드윈이 읽었을 때는 아유 뭐 별 볼 없는 뭐 문법도 제대로 안 맞는 뭐 이런 좀
잡다스럽게 좀 어수선한 그런 고등인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별로 사랑은 없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고드윈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여성들도 만나고 있었고 네. 또 울스턴 크래프트가 그 전에 만났던 두 남자 퓨즐레이나 이 임레이하고 전혀 반대되는 타입의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뭐 좀 이렇게 밀고 당기는 요새 말하는 밀당입니까? 네. 이게 좀 심하게 한 1년, 몇 달 그리고 정도. 좀 사상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거 이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네네네. 같은 거라든가 네. 또는 여성의 권리,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비슷한데 고드윈은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죠. 근데 이 울스턴 크래프트는 아나키스트를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거는 있고. 좀 예, 그래서 국가를 거부하는 그런 고드윈 사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뭐 인간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점에서 동일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을 필요 없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울스턴 크래프트는 일단 딸이 있잖아요. 네. 사생아잖아요 지금. 딸이 있는데 그 당시 18세기 영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이 봉건적인 그런 사회였단 네. 말이에요. 도덕주의적인 사회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미혼모, 지금도 뭐 미혼모가 사생아 딸을 데리고 있다 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판인데 그때는 오죽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딸을 위해서 네. 고드윈하고 같이 얘기한 곁에 이제 둘이가 결혼을 해서 이 딸을 정상적인 딸로 네네. 소위 그 호적에 올린다 그럴까요? 이런 네. 식의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 평소에 결혼에 대한 신념을 끊고 결혼을 하죠. 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곧 임신을 합니다. 피임을 했지만 그 당시 피임이라는 게 온전치 못해서 결국 이제 한 처음엔 그러니까 메리셸을 낳게 되는데 메리셸을 낳게 되는데 근데 두 사람이 그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았다. 별도의 집을 가지고 뭐 편지로 교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이제 고드윈이 이제 사무실을 밖에 둬가지고 다른 곳에 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울스턴 크래프트로서는 얼마 동안요? 한 1년 정도. 아,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한두 달,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기를 한 1년 한두 달 정도 밖에 안 돼요. 네. 마지막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기를 놓다가 메리셸을 놓다가 죽습니다. 네. 근데 그 죽고 난 뒤에 이 울스턴 크래프트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이 남편인 고드윈이 네. 울스턴 크래프트가 이 사랑한 이야기, 사생활을 낳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썼어요. 근데 이 고드윈 생각은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기 죽은 부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썼는데 네. 이게 거의 지금까지도 그 전기라는 게 그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9세기에는 물론이고 네. 이건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비도덕적인 네.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이런 여성이다 해서 막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 딸도 메리 셸리도 사실은 아마도 잠재의식적으로 은연중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네. 겉으로는 네. 딱 부정합니다. 난 우리 엄마 몰라요. 난 우리 엄마의 페미니즘, 여성주의 뭐 이런 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평판이 중요한 딸조차도 시대에 외면할 정도로 그 당시에 봉건주의적인 반여성적인 그림. 네. 결국 19세기 후반 네. 이 서프로제트라고 하는 이 여성들 참정권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네.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사실 이 울스턴 크래프트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그리고 해요.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어요. 네. 한 두 줄 정도. 네, 네. 근데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네. 주로 이 울스턴 크래프트의 생각은 교육이었어요. 네. 교육이었고 네. 해서
이게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개혁, 경제적인 개혁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뭐 의식적인 개혁이 울스턴 크래프트의 생각이 뭐 18세기 사람도 당연한 이야기. 그게 이제 우선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19세기에 와서 여성 참정권 운동,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보통 지금 제2 페미니즘 운동이라 얘기하는 참정권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성, 그러니까 1890년에 와서 이 울스턴 크래프트 죽고 난 뒤 한 100년 뒤에 페미니즘이란 말이 생겨나거든요. 네. 페미니즘이란 네. 말이. 그때 이제 울스턴 크래프트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하고 20세기에 와서는 뭐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무슨 엠마 골드만 이런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 작가들이 네. 울스턴 크래프트를 엄청 재발굴하고 네. 지금은 뭐 페미니즘 이론의 어떤 가장 선구적인 여성으로 꼽히죠. 네. 혹시 선생님 뭐이 생애나 이런 부분에서 보충하실 게 있으면 보충하시고 책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18살에 독립했다는 얘기? 네. 그렇죠. 집 나와서 가정교사하고. 예. 네. 그런 것도 거의 20세기에 이제 그 성인 돼서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그 삶에서 정말 선구적으로 살았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네.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죠. 네. 근데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제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네.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혁명적인 사고가 가능했다. 혁명적인 예술 창조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가 네. 그 당시 화가들의 어떤 입신 출세 방식인 뭐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미술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뭐 고전적인 방식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했다면 네.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그런 거친 그림이 나올 리가 없었던 네. 거죠. 네. 울스턴 크래프트, 저도 울스턴 크래프트 마찬가지로 네. 아주 가난한 집에서 네. 그러니까 울스턴 크래프트의 책도 그렇지만 사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네. 체험에서 네, 나온 네.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글을 쓸 수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확실히 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 상류층 출신 같은 그런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울스턴 크래프트는 자신이 어떤 가난이나 차별이나 어떤 그 빈곤이나 이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에서 또 자신의 독학을 네. 통해서 그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책 이야기 좀 하죠. 선생님, 저는 사실 그 18세기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책도 보면 좀 뭐 앞뒤가 좀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역시 그 고드윈은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고드윈은 이제 임내이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임내이를 붙잡으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임내이가 이 무역업을 하는데 뭐 배가 뭐 저 북유럽에 노르웨이, 네. 스웨덴 이런 쪽에 좌초가 돼 있었던가 봐요. 네. 저 도둑을 맞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걸 막 이 또 아기를 안고 이 울스턴 크래프트가 어린 갓난아기를 안고까지 갑니다. 네. 까지 가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 여행을 하면서 네. 이 기행문을 써요. 임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25통의 기행문이 지금 남아있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뭐 길이의 글인가 뭔가 하는 제목으로. 길이의 편지? 예, 길이의 네. 편지. 네. 근데 이 편지는 굉장히 좀 서정적이 다른 이 작품에 달리. 그래서 고드윈이 유일하게 인정한 책이 서정적인 이 편지 글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뭐 물론 뭐 여성 페미니즘적인 입장의 그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이제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 네. 이런 걸 이제 주로 묘사한 책인데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어요. 저도 읽어봤는 재미있는 책, 그러니까 울스턴 크래프트 책 중에 제일 재미있는 책이에요. 소설도 굉장히 막 그 힘든 결혼 생활, 네. 그 마리아나 메리나 좀 막 읽기가 좀 그래요. 그 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여성 소설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여성의 권리 여건의 옹호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아시다시피 아까 탈랑 책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사상가였던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 또는 영국의 신라권을 쓴 밀턴 네. 이런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뭐 아시다시피 루소만 하더라도 뭐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이론, 사회계약론, 뭐 에밀을 통한 교육론 이런 거에 근대 사상에도 선구자였고 네. 밀턴도 그 당시 영국에서는 뭐 신라권, 복락권을 통해서 비록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고 있지만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네. 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 여성에 대해서는 유독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되고 뭐 여성은 뭐 복종해야 되고 여성은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여성은 남자를 위해서 뭐 심지어 루소는 뭐 남자의 쾌락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의까지 주장을 하니까 교육론이라고 에밀리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 울스턴크래프트가 분노한 거죠. 네. 그래서 여성의 권리 옹호를 쓰는데 네. 근데 이 책 전체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입장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울스턴크래프트가 여성도 그러니까 여성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여성이 우매하다, 뭐 여성이 어리석다, 여성이 뭐 사치만 밝힌다, 뭐 이런 식의 여성에 대한 열등, 여성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하는 주장들은 여성 자신이 원래 그런 것 때문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시킨다면, 네. 여성도 훌륭한 인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네. 근데 그때 여성이란 네.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여성이 된다라고 할 때 여성이란 주로 중산층을 네, 대상으로 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돈이 없는 빈곤층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를 합니다. 이 울스턴크래프트가 뭐 교육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류층 귀족이나 왕족 여성에 대해서는 또 울스턴크래프트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만 네. 비난을 하지만 이 하류층 노동자 계층이나 그 당시 노동자 농민 네. 이 빈민 계층의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중류 계층, 네. 소위 뭐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 네. 시민 계층, 그 당시 상공업이라든가 이런 중간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사회 진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 진출의 어떤 폭도 굉장히 좁아요. 뭐 의사 정도, 뭐 교육자 정도, 그 밖에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대단히 좀 근대 자유주의, 리베럴리즘 정도의 차원에서 네. 중산 계층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좀 그나마 뭐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한정된 직업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참여 같은 거를 이렇게 투표권 같은 걸 간단하게 언급은 하지만 네.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투표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부끄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전반적인, 좀 더 사회 구조적인, 좀 더 이 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어떤 차원의 여성의 평등, 페미니즘을 주장하기까지는 울스턴크래프트로부터 한 100년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럼 물론 울스턴크래프트가 이야기한 그런 의식의 개혁, 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어떤 말하자면 인격 향상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선구적인 주장이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역시 18세기라고 하는 시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물론 그런 시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라 지금 와서 우리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 당시로서 엄청난
선구적인 진보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과격한 주장이었죠. 그래서 뭐 다들 싫어했죠. 그 주장을. 특히 남자들은. 그게 결국은 18세기 말엽에 울스턴 크래프트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19세기에 와서 여성 참정권을 비롯한 여성 해방,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19세기에 가능했고 20세기에 와서는 더 넓은, 더 깊은 그 여성 페미니즘, 무슨 뭐 제3기, 제4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시몬 드 보바르의 뭐 제2의 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뭐 제3기, 또는 뭐 제4기 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야기가 서양의 18세기에 있었구나 네. 라는 게 깜짝 놀랄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페미니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직까지 좀 정체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특히 남성들이 이 책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읽기 쉽진 않지만 그래서 좀 막 그렇게 뭐랄까 좀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이나 네. 어떤 그런 심오한 어떤 점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재수록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듬성듬성 이렇게 읽히고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로선 대단히 선구적인 주장이었지만 네. 분명히 한계는 있었고 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페미니즘의 고전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책도 미완성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끝이 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예. 네. 뒤에 또 뭐 이런 법이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울스턴 크래프트가. 근데 워낙 바빴고.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책. 네. 이게 뭐 엄청난 방대한 책이고. 네. 그것도 뭐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발발하는 시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뒤에 전개되는 뭐 좀 지롱당이나 자코방 당과의 대결이라든가 이런 점은 거의 책에서 다뤄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이 책은 엄청나게 선구적인 작업을 프랑스 혁명에 대한 최초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책인데 그건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책들로서는 이제 아까 말한 이 서간집, 네. 그 다음에 소설 2권, 제일 처음에 쓴 게, 그러니까 1788년인가요? 27살 때, 29살 때 쓴 게, 메리안 소설이에요. 네. 결혼 생활의 어떤 모순점, 문제점 같은 걸 다루는. 이 마지막에 썼다가 사후에 죽고 난 뒤에 발표가 된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안 소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저널리스트로서 사상가로서 뭐 운동가로서 또는 뭐 작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 그런 그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 중에 선구자인데 네.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네, 많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설에 나오는 클라리사라는 이름도 이 안에 보면은 리처드슨인가 그 사람 소설의 그 주인공 이름이 클라리사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럼요.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럼요. 좀 예. 했고요. 그 이제 울스턴 크래프트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그 권리가 있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여성이 이제 없어 보이는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면 다 똑같이 된다는 걸 이제 그게 증명될 거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논리 근거로 여성이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감성이 아니라. 네, 여성이 너무 감성적으로만 훈련되고 그런 것만 신경 써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제대로 된 교육, 이게 이제 탈레랑에 대한 반박문이기도 하니까요. 여성도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큰 논리는 여성을 이제 그 지적인 주체, 도덕적인 주체, 또 이성적인 존재로 교육을 시켜야지 한 집안의 여자, 남자 같이 사는데 여성이 남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만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된다. 이런 이제 그 교육부 장관한테 보내는 그런 논리인데, 거기서 저는 좀 이상적이었던 게 그 이성을 이제 그 시대가 물론 좀 그렇지만 이성을 하나의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여성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를 촉구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서 사용된 이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빛 같은 거죠. 능력. 네, 그거는 이제 신이 인간에게 준 거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이렇게 다 인간에게 그 이성을 쓰도록 줬는데 여성이 이걸 너무 개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것을 똑같이 개발해야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지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논리를 잡으니까 이게 굉장히 남성하고 동등한 자리에다 여성을 딱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두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발휘하면은 거기서 남성과 동등해진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거를 보고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는 그 이성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광채가 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미덕도 갖추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성, 이때는 뭐 칸트가 사용한 이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반에 와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광채가 없잖아요. 그 단어 속에 인간이 아무리 생각 열심히 해도 전쟁이나 일으키고 뭐 그 제노사이드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좀 그 이성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지적인 풍토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이걸 이성을 강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이성에 엄청 기대를 거는 거죠. 네,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서 이성을 본 거죠. 그걸 거의 동일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너무 그 당시에 지식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이제 지적인 전략을 좀 잘 짰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렬하게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실연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는지 굉장히 여성의 심리나 그 인간 관계나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부리는 그런 뭐 교활한 술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사실 현대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뭐 이러는 것이 그 여자가 정상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는 교활한 술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 남편을 찬양하면서 그런 이제 구조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성이 지적으로 독립되고 경제적으로 독립돼야지 그러니까 평등한 인간관계를 남자와 가질 수 있다.
그게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예.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독립 여성의 그 의존 그때는 얼마나 의존을 했겠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좀 이상적인 어떤 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도 뒤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참여 안 하는 것을 이제 문제로 얘기하면서 여성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몇 가지만 신경 쓰는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진보적이구나.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에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교육부 장관이 뭐 요새 좀 교육부인가 지금 뭐예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하여튼 장관이 무슨 정책을 내세웠는데 어떤 여성이 거기에 반대하는 글을 책 한 권으로 써가지고 이제 바로 이게 아마 시의성 때문에 6주 만에 썼을 것 같아요. 빨리 내야지 이게 정치적인 그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발언을 하는 여성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것도 남의 나라죠. 네네. 프랑스. 이게 뭐 다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나는 정말 정말 멋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자기 의견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책으로 발언했다는 거 그런 게 요즘도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뭐 선생님 말씀대로 대단히 그런 예외적인, 네. 선구적인 그런 그 페미니스트 할머니 세대인데 네. 그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전히 그 의미가 있고 네. 또 같이 고민해볼 그런 그 책이고 또 사람이 아닐까. 네. 다른 뭐 또 보충하실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